트랜지토리라는 단어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것을 자주 쓰시네요.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물가를 본다면 낮추기 힘든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두 가지가 같이 와 있는 상태. 두 개 다 초기 단계인 거예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정말로 우리 곁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의 연준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FOMC의 남자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FOMC가 있으면 더 접속자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변 전무님의 해설을 들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오늘도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자료를 쭉 보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화두는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게 바로 이제 뭐 역대급의 그 유동성 풀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에 다다를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특히나 최근에 그 미시간 대학교에 소비자 체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를 봤을 때 장기 물가가 급등한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자단이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근데 답변은 그럴 가능성 없다. 그것은 예외적인 데이터다.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평가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될지.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우리가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 파월 의장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021년도에도 우리는 이 트랜지토리라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죠. 예. 그때도 일시적이야, 잠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기까지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급등하고요. 이번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 없다.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을 가라앉을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나갔나요? 2021년 중반이었으니까요. 네. 벌써 거의 4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1, 2년 단기간에 꺼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촉발이 된 것은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연준의 발란시트, 그죠? 대차 대조표를 보면 얼마나 풀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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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FOMC 성명서와 기자회견 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변경된 문장을 보시면 뭐 조금 변경된 문장이 있는데 기존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빨간 줄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조금 달라진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 파월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그 QT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알고 있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많이 사줬죠. 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사줬다는 것은 채권을 갖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갖다 계속 줄이는 거니까 연준의 자산, 발란시트를 갖다 감축하면 할수록 풀린 돈은 회수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나갈수록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그 보유 채권 잔액이요, 월 국채는 250억 원, 뭐 MBS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담보 채권은 350억 달러. 그래서 약 600억 달러 한도로 이렇게 월 감축을 하고 있었는데 국채 한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50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MBS는 그대로 놔뒀고 그래서 월 400억 한도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적 긴축을 갖다가 조금 완화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었던 네. 거죠.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이 양적 긴축은 아마 종료될 겁니다. 종료될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줄여 나가는 것도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 잔액을 한번 보시죠. 띄워주시면 지금 잔액이 최대 9조 달러까지 가까이 갔었어요. 2022년도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줄여나가면서 현재는 지금 최초에 2020 년도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7조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유동성을 흡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미국의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느냐, 내려갔느냐 이것을 평가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유동성이 모든 것을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유동성이 끌어올렸고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고금리로. 그러니까 매력적이 됐잖아요. 달러가. 그래서 달러를 사려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장도 올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장을 하죠. 성장하니까 해외에서 더 유입이 돼요. 투자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것은 사실 기축통화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갖다가 통화 팽창을 통해서 한다면 달러와 엔화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통화나 예를 들면 남미 통화를 해봐요.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죠?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선진국의 통화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양적 팽창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서 성장을 한 거고 왜냐하면 팽창에 성장이 있고요. 성장이 있으면은 돈이 몰려들어요. 돈이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제 돈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줄여요. 지금 연준이 사주는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의 잔액을 갖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줄여나가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금도 올랐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물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많이 낮아졌고 게다가 돈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은요. 그때 이제 기억을 다시 살려보면 2020년에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했었어요. 예, 국채와 MBS를 동시에 매입을 해주는데 1년에 약 1조 4천조 달러 정도를 1조 4천억 달러. 네. 1조 4천억 달러. 네. 네. 1조 4천억 달러를 네. 매입을 했었던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 예, 현재 환율로 약 2천조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예, 엄청난 1년에 그것도 네. 이것을 이것을 약 3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죠? 엄청난 금액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회사채 매입도 해줬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 번에 2.3조 달러 회사채 매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상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회사채를 매입해 준 거예요. 이제 국채 아니면 매입을 안 했는데 MBS 아니면 회사채를 매입했고 사실상 이때는 정크본드까지 매입을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FOMC 전에 관심사가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처음에 FOMC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관심사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물가는 상승할 건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체감 경기 하락을 갖고 올 건데 이것이 이제 정확한 영향과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FOMC에서 연준이 좀 설명을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불확실성에 많이 떨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를 작년까지 계속 하다가 1월 달에 중지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할 것이냐.
사실상 이번에 이제 한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의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점도표를 보면서 예전 12월 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면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작년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첫 번째 FOMC고 연준 위원들의 뭐 수치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바뀐 것은 크게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것이 영향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채워줬느냐? 결과적으로는 채워주지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 우세해요. FOMC 결과에서 보시기에 좀 중요 사항이라고 보시는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오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QT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지금 잔액 줄어있는 걸 보면 많이 줄였는데 이 속도 조절을 해준다는 걸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동성 축소를 조금 덜 할 거다. 그런 건데 또 국채하고 MBS를 또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택 시장에 무리를 주기 싫은 거예요. 네. 이제 요새 보면은 그 특히나 무리가 많이 갈 때가 이 주택 분야가 많이 무리가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입 자재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수입 자재를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신규 주택은 훨씬 많이 비싸질 거예요. 짓기 위해서. 네. 자재값이 많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25% 이런 관세들을 갖다가 보편적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집을 짓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많은 비용은 주택 가격으로 전이돼서 그 주택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영향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줄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금리를 이제 안 내리게 되잖아요. 네. 금리를 조금 안 내리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 경기에는 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사 세 가지 설명하고 계셨는데 일단 첫 번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 예. 사실상 우리가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뭐 트랜스라고는 뭐 트랜스는 이제 뭐 이렇게 전송하다 아니면 이동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배웠을 텐데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익숙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자주 쓰시네요. 근데 이번에 또 쓰시는 걸 본다면 2021년도, 2년도에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미국의 뭐 유수의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패러디도 많이 했던 걸로 네.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런데도 이걸 또 쓰는 거를 본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시적이면 가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4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의 물가도 굉장히 높게 지금 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댈 수가 없거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예, 단언을 했는데 경로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제가 앞으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지 않은 때가 있나요? 항상 불확실하죠. 네. 네.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uncertain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그 uncertain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바로 국제 경제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제금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또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유독 uncertain하다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강조의 느낌이고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전무님께서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네. 시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뭐 정치적인 색채를 전혀 드러나지 않고 우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세 정책이나 여러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네. 관세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요 말도 했는데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 같냐, 요게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 포인트가 반영이 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세냐 난관세냐가 발라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뭐 계산할 수는 없고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블룸버그에 나와서 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은행 총재가 혹평을 했죠. 네. 나와서 현재 연준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갖다 알 수 없다. 모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아냐 이렇게 혹평을 하는 그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관세로 만들고 있잖아. 나한테 자꾸 묻지 마. 경제는 불확실하지.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설파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느낌이 강했어요. 들죠. 특히나 파월 의장이 그 4번에 보시면 전면적인 관세 보복을 가정하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정책을 위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전면적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요것 또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뭐 가정을 하긴 해야죠. 그리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전면적인 관세 보복이 있을 때까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가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2025년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2회 인하 전망을 작년 말에 했었거든요. 12월 달 S&P 리포트 점도표에서 그렇게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도표상에서 2회 인하는 똑같지만 그 정도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는 보여드리겠지만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점도표상에서 인하하겠다는 그 위원들의 정도가 좀 옅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뭐 미디안 중도값은 같지만 중간값은 같지만 내리겠다는 그런 위원들의 좀 생각이 어느 정도 옅어진 것 같다는 이런 점도표상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숫자가 좀 줄었나요? 왜냐하면은 뚝뚝 이렇게 내려가서 더 많이 찍히는 그러한 위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예외적인 위원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영향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많이 걱정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물가는 어쨌거나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관세의 영향은 분명하다라고 했으니 물가 상승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러는 상황에서 경제가 좋지 않아진다면 아니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다 공부를 하는 것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경기
하락이다.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증시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테크니컬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해도 괜찮겠죠. 그런 때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제 앞으로 크게 조정을 받을 국면이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면은 투자 금액을 줄이던가 대체 자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길목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둘 중에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저는 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정말로 우리 곁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가져오신 이 자료에도 6번에 써 있는 걸 보면 연준은 경기 침체 예상하고 있지 않다. 70년대와 같은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본다는 건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기자단에서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미시간 때 소비지수 서베이를 갖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미시간 대 서베이 주소 한번 볼까요? 네. 미리 가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건 갖고 왔는데. 설문조사죠, 말 그대로. 예, 설문조사입니다. 네, 물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서베이입니다. 서베이 네. 이렇게 서베이인데 5년에서 10년간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 서베이를 한 건데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32년 내 최고치로 폭등했어요. 예, 이제 소비자 체감 지수 중에서는 미시간대 그 소비자 물가 체감 지수가 상당히 그래도 그 권위 있는 그러한 지수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파월 의장은 단컬에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면은 이제 밖에 있는 네. 예외적인 관계 없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예외적인 지표일 뿐이다. 이렇게 단칼에 그냥 예. 그러면 전무님 보시기에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체감 지수가 이렇게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가 상승률. 네. 게다가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임금도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의 임금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려고 보면은 예전에 샀던 것보다 돈은 더 받았는데 더 많이 뛰었으니까 사질 못하고요. 그리고 생활은 더 궁핍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체감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누구를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단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죠? 네. 예,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요, 오히려. 물가가 보통 오르면 경기도 그래도 하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뛰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태그라는 건 정체되어 있다는 거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정체가 되고 경제는 정체가 되는데 물가는 뛰는 상황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값을 제가 옆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금값이 지금 보시면 앞에 가서 그냥 하나 띄어서 보시죠. 네. 금값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3,000달러 온스당. 이제 금은 보통 이제 가격을 따질 때 달러로 해요. 이제 금도 이제 원자재 아닙니까? 원자재를 이제 영어로는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이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은 국제 시세가 전부 다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다음 도량형으로는 이게 트로이 온스라는 걸 써요. 옛날 트로이의 목마 할 때 이렇게 오래전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도량형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스당 이제 달러로 치는데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3분의 1이 올랐죠. 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뭐 그 중국이나 인도 신흥국의 매수세 때문에 그렇다 이런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지금 물가가 너무 뛰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 소득 인상분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금의 가치도 매우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보유했을 때 앞으로 이 가치가 하락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 해치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은 똑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 이제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읽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그럴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3년 전에도 이제 일시적이라고 할 때 네. 그때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더 좋은 선택을 했겠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그것을 보상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금 가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연준이 이날을 2번 한다 이런 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훨씬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빠르게 아주 많이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지금 금 가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네. 예, 의회가 이제 무제한적인 국방부 지출을 의결을 했어요. 네. 독일 의회가.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뭐 유럽판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양적 완화를 더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 가치 또 이제 내려갈 수 있겠죠. 네, 현금의 가치가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그런 해지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금은 계속 오르는 그런 성질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네.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갖다 시간 가치를 만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금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사실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을 그런 식으로 만회를 하기 때문에 금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올라왔긴 하지만 이게 금리, 우리가 받는 이자율을 갖다 상쇄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3, 4% 정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30%가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금값도 30% 이상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주는 의미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금이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금은 사실은 보수적인 투자처거든요. 금을 갖다 투자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이자도 포기해야 되죠. 금을 직접 사놓는다는 건 뭐냐면 ETF나 다른 금융자산으로 금을 사지 않는다면 보관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동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금고에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은행에 보관하든가, 그죠?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자도 없고, 기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뭐, 포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뭐, 이점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보수적인 투자가 는다는 것은 안전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이 너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있을 거고, 신용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금리가 지금 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주가 지수나 아니면은 대체 자산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요, 저희가 시간이 뭐 사실 금 얘기를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유럽 얘기도 더 하고 싶지만 일단 먼저 준비해 오신 자료에서 S&P 경제 전망치 변화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얘기만 많이. 네, 아닙니다. 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그 금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면 사실 그 경제 전망치를 지금 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GDP 전망을 그래도 어쨌거나 다 꺾지 않았습니까? 네,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네. 이것을 요약을 해서 한번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여기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S&P 리포트를 보시면 이것도 다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이게 변동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만큼 지금 빨간색이 이번 3월 달 FOMC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GDP가 2.1% 작년 12월 달 전망치에서 1.7%로 0.4%포인트나 하락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2026년, 27년은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 1년 이후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25년 수치만 본다면 실업률도 지금 소폭 올라갔죠. 네. 4.4%로. 물가가 가장 많이 변한 건데요. 물가가 PC가 보시면 특히나 그 핵심 PC, 코어 PC가 2.8%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3%까지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에 3%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점도표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금 달라졌다고. 네. 지금 미디안이 이렇게 같아요. 왼쪽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이 이번 3월 달에 FOMC 점도표입니다.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달라졌죠. 예, 그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네요. 합은 뭐 예를 들면 가중치를 둔 뭐 평균은 같지만 구성이 조금 예.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예전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2%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3%대에 거의 대부분 집중이 돼 있는데 4% 이상의 26년에도 4%대에 머물 수 있다라는 분이 세 분이나 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 평균은 3.9%로 갔지만 네. 이거 두 개에서 딱 보셔도 지금 앞으로 더 매파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금리 인하가 더욱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희 질문이 그래서 세 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시간이 될까요? 그 세 개를 볼 시간이? 네, 한 13분 정도 네. 남았으니까. 그 세 개를 한번 보시죠. 질문이 세 개예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인플레이션 일시적일까? 두 번째, 미국 경기는 결국 침체할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올 것인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연내 금리 인하 몇 회나 할까? 이거죠. 요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사실은 두 분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관세발 인플레이션이요 정말 일시적일까? 예. 관세라는 것은요 경제학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관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비싸게 수입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을 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교육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그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입 물량도 줄어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텍스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거를 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한 거랑 똑같은 그러한 영향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러한 그 관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영향의 크기도 결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잖아요. 네. 25%죠. 예. 네. 4월 2일 상호관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4월 2일입니다. 네. 2일이죠. 예.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미국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러한 뭐 관세가 뭐 엄포성으로 단기간 끝나는 거면은 일시적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 유동성이 살포가 됐고 임금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관세의 영향까지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 같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유동성이 아까 제가 여기 그 대차대조표를 보여드렸죠. 네. 대차대조표가 여기 4.2조 달러에서 7조 달러,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5조 달러가 넘게 풀린 거예요, 돈이. 여기서 한 2조 달러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해외 자금이 유입까지 됐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사업개미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임금이에요.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4년 동안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냐면 공식 자료에서 7%가 오른 거예요. 연 7%.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10% 이상이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제어는 개인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로 갈 것이냐, 예. 그게 바로 예. 올해 일어날 것이냐,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제가 옆에 경기 사이클의 3요소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물가와 경기 변동은요 같이 돌아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호조가 되는 거예요. 경기 호조. 경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화랑세로 돌아섭니다. 그죠? 예, 경기가 화랑세로 너무 뜨거워지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요. 그죠?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그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상태라서 지금 물가를 본다면 낮추기 힘든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과 당뇨병이 두 가지가 같이 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두 개 다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한 번에 두 개를 다 진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지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연준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 3번으로 가서 결론 한번 보시죠. 예. 이거 뭐냐면 경기 침체는요. 감내 못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연준. 경기 침체는 감내 못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버릴 것이다. 물가 상승을 그러면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방어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예. 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물가가 정말로 더 많이 올라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일시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전무님 말씀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국면,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면에서 애매하게 파월이 일시적이야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하나 증명을 해볼게요. 오늘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연말 기준금리를 갖다가 2배 인하 전망을 유지했잖아요. 오늘. 네. 그리고 굉장히 더비시하게 비둘기파적인 연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으니까 단기 채권, 단기 국채 중심으로 수익률이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보시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년짜리가요 7bp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물론 10년, 30년도 약 4bp 정도 빠졌습니다만 2년짜리가 가장 많이 빠졌고 이것은 이제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한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죠. 네. 이것을 갖다 기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블랙록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증가로 시장 예상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피를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채권을 사는 게 맞고 금리는 물론 블랙록이 아니에요. 훨씬 유명한 기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마지막에 여기 써놨듯이 경기 침체는 못 감내한다의 한 표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요새 중앙은행들의 그 스탠스는요 굉장히 퍼필리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특히나
뭐 금리를 갖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갖다가 원성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경기 침체를 이끌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볼커 의장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볼커 의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무님 오히려 반대로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민주주의 적이라는 말도 찰리 먼거가 했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물가 오르면 버틸 수 없다. 그래서 경기는 차라리 좀 한번 충격이 있더라도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가 연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의 역할이 당연히 그거죠. 왜냐하면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맨데이트예요. 두 개 가장 큰 목표고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전통적인 중앙은행들의 역할로 인식돼서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이런 것들이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행정부가 압박을 합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주시장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 압박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럼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유럽도 물가가 뭐 안정됐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지금까지 굉장히 긴축적인 나라였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죠. 근데 갑자기 유럽이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독일부터 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에 같은 이 맥락인가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채의 네. 증가. 예,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부채를 가지고 싸우게 될 거예요. 이제 부채가 너무 늘어났고요. 이 부채를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전부 다 나라들마다 주요국들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만 해도 이제 재정이 어떻게 보면 악화될 것이 불보듯이 뻔해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첫 번째 나타날 것은 뭐냐면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물 자산이 있다면 팔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부채로 갚는 이 행위는 멈춰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되고 이것은 물가 상승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라. 이게 이제 전무님의 좀 더 강하게 조언이군요. 얘기하면 네. 정부가요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자꾸만 장려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 다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실물 자산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격과 가치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은 변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 그죠? 네.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염원일 겁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는 자산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이거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 같이 돈을 푸는데요. 유럽이 더 많이 풀면 유로가 약세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전망만 간단하게 짧게라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네, 시청자 질문도 많이 와 있는데 네. 1,460원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지금 정치적인 이슈하고요, 한국적인 이슈가 굉장히 커요. 우리만의 문제일 수 예, 있다는. 왜냐하면은 엔화도 굉장히 강해져 있고요. 지금 위안화도 솔직히 조금씩 강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 받는 영향,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제 규모도 크긴 하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여타 강대국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경제 수출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정치적 공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현재 원하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해소가 빨리 되잖아요. 예. 빨리 되면은 지금 달러 강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103이면 달러 강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유로화가요 달러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 엔 환율도 148엔대로 이렇게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딱히 달러 강세기라고 독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원화가 지금 특이하게 좀 많이 약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점들이 많이 빨리 해소가 된다면 급격하게 또 빨리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원달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원화 약세,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증시에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지금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미국 시장에서 해외 자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국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공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국가들로도 이렇게 많이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